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4강입니다. 2장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왔고, 여기서는 확실성을 가정하고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처럼 확률,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수지가 임대료 수입, 운영 수지, 영업 수지라고 하고, 팔았을 때 매각 수지 혹은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세금 문제도 좀 다뤄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과 영업 수지, 임대료 수익과 매각 수지, 이것을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니? 라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이걸 토대로 어린세법, 비율분석법, 다음 시간에 이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가법, 내부수익률법 등 이렇게 이제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을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하기를 이런 부동산, 오피스 빌딩이죠. 이런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이게 1000억짜리다. 빌딩이 1000억인데 이걸 다 어떻게 자기 자본으로 삽니까? 700억은 차입을 하고 300억은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한번 이게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임대료 수입이라는 용어가 영업수지라고도 하고, 임대영업, 운영수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임대소득이죠.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매각했을 때 손해도 날 수 있고,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매각수지라고도 하고,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고, 뭐 지분복귀액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거는 캐피탈 게인 해가지고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얻는, 1000억 주고 샀는데 1300억이 됐네? 300억 그러면 자본이득입니다. 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보유기간은 5년, 7년이에요. 빌딩은 장기 투자니까 가령 5년 보유 후 매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놓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투자하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첫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추정해 봐야죠. 5년간 들어오게 될 임대료 수입과 5년 후에 예상 매각 대금을 추정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능조소득. 일단은 저 빌딩 전체가 임대되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가능조소득입니다. 이걸 가능총소득이라고도 하고 가능총수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잠재총수입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포텐셜 그로스 인컴, 이걸 번역한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공실 없이 임대되었을 때 총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총수입, 가능총소득. 이것은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돼요. 임대할 수 있는 개수다, 임대 단위수는. 가령 여기 공간이 임대료가 한 칸당 월 100만 원이고 임대 단위수가 100개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0, 억, 뭐 이렇게 되면 억이죠. 1억이고 한 달에 억이니까 연간 10억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총소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다 임대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걸 공제해 줘야 되는데, 공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 강남 같은 데는 공실이 많이 나서 몇 개월 공짜로 줘도 잘 안 들어온다고, 외곽으로 빠지는 거야, 너무 비싸서. 공실이 있고, 대손충당금은
손해에 대해서 충당해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못 들어올 돈이다. 임대료 안 낼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회수 불가능 임대료 수입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이 항상 존재하니까. 혹은 임대료 수입 손실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해주는 것을 충당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가령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임대가 되면 연간 100억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가능총소득인데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가능소득 대비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의 비율을 5%라고 한다면 이것을 공실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은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5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실률은 보통 5%로 계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해주는 것도 있어요. 기타 소득을 영업의 소득이라고도 해요. 혹은 영업의 수입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임대료는 다 영업이에요. 영업을 해서 하는 거지만 가령 자판기 수입 이거는 본 영업이 아니죠. 주차장 주차료 수입, 유료 세탁기 나가지고 세탁기 수입, 코인 넣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영업의 수입이죠. 가령 이것도 5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 100억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유효조소득이라는 것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하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유효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들어온 수입이에요. 항상 수입에는 이거 뭐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영업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줘야만 수입에서 비용을 빼야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수익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구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 얘는 매출 개념이죠. 회계에서는 이 조소득들은 매출액의 개념이에요. 매출액의 개념이고 팔려나간 거. 얘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야 수익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영업경비 이거는 Operating Expensive 해가지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경비다. 운영경비라고도 한다. 건물 유지비, 관리비, 각종 수수료, 세금도 내야 돼. 재산세, 보험, 화재보험 같은 거, 또 임대차 영업하기 위한 광고비, 전화료, 전기세 이런 것 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가상각비가 X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는 여기 들어갔는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감가상각비는 회계학에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5년짜리 기계를 100억 주고 샀습니다. 그쵸? 수명이 5년인데 가령 정액법 좀 말이 좀 어려워지나? 정액법으로 계산한다면 이거 장부에 잡아놨어요. 근데 이거 5년 후면 이 기계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 5년이니까 20억씩 5년간 해주면 이 자산 장부로 잡아놓은 게 다 사라졌죠. 기계도 사라지고. 그래서 수익이 만약에 이게 3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학에서는. 그럼 실제 수익은 10억이 되는 거죠. 20억 날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감가상각 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왜냐하면 현금수지측정법 해가지고 여기서 영어를 다시 써보면 이게 캐시플로우거든요.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 추정한다 이거예요. 이 감가상각 항목이 경비로 들어가면 이거 갖고 조작질을 할 수도 있고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닌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일단 경비에서 제외하겠다 이 뜻입니다. 실제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현금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사실 현대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경비는 조소득, 유효조소득의 35%를 공제하니까 이걸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이제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35억을 공제해주면 65억만 남는 거예요. 예, 순수익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것이 순영업소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순영업소득은 차입 여부와 관계없이 빌딩의 경제적 수익성을 결정한다. 그렇죠? 얘는 차입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밑에서 달라지겠죠. 이자 내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럼 이걸 다 가져가냐? 그렇지 않죠. 아까 여기 700억을 차입했다 그랬잖아요. 가정하기를 700억 차입하고
300억만 자기 자본이다. 지분이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다.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말합니다. 이것을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둬 회수해 가는 겁니다. 이자하고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이걸 빼줘야 지분 투자 개념이 나온다. 이제 이 지분 투자자 300억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부채 서비스액이 30억이었다라고 가정하면 35억이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몫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00억에 대한 수익이고요. 여기 순영업소득은 1000억에 대한 수익이에요. 1000억, 즉 순영업소득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에요. 이게 부채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이건 똑같은 거예요. 65억은 얼마를 빌렸든. 돈에 빌려서 달라지는 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몫이다 이겁니다. 그럼 30억 집에 갖고 가나요? 못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금, 정부에서 뜯어가는 걸 세금이라고 하죠. 소득세를 내야 돼요. 가령 소득세를 15억이라고 한다면 영업소득세 내고 자 20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세금, 세후 수지, 세후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임대 영업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나면 세후현금 수지가 되고, 이건 나중에 수년가를 계산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평가할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할 때 세후현금 수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겠죠. 지금은 5년 보이니까 1년 차 20억 했어. 그럼 2년 차는 25억, 3년 차는 30억, 뭐 이런 식으로 4년 차도 30억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5년 동안 5년 차는 뭐 35억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예상한다.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을. 그리고 5년 차에는 이제 잠시 후 지분 복귀, 매각을 얼마에 할 수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죠. 이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17회 문제인데 오피스 빌딩에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여기 있는 항목은 다 필요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건 필요 없는 거죠, 일단. 그럼 임대료 수입은 가능조소득을 구할 때 공실률 여기 필요하고요. 주차료 수입은 영업경비고 화재보험료도 영업경비입니다. 이 둘은 영업경비. 근데 이자 비용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 다음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그랬습니다. 아주 숫자가 짜증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제가 암산이 안 되니까 외울 거. 자, 일단 건축 연면적이 1800이고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80%다. 그러면 PGI, 포텐셜 그로스, 가능조소득은요. 여기 1800에다 5000을 곱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임대가 안 되는 거니까 80%, 88, 64, 1440이죠. 이게 80%. 1440에다가 구할 때 1440에다가 곱하기 제곱미터당 5,000원이니까 5,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720만 원이다 이 뜻이에요. 가능조소득이. 여기서 공실을 빼야 되겠죠. 예. 평균 공실률이 10%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72만 원이 10%가 공실인 상태니까 유효조소득은 이렇게 여기서 72만 원을 빼줘야 되고 72만 원을 빼주면 648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영업경비율은 자 여기에 50%다. 유효조소득 기준으로 여기에 50%다. 그랬으니까 여기 절반이죠. 그럼 324만 원이 됩니다. 이게 순영업소득이고 여기 절반을 뺐으니까 나머지도 절반이겠죠. 324만 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숫자를 좀 계산하기 짜증나게 해놔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잘. 자, 24회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을 해서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조소득, 총소득이 되는 거고, 공실 기타 소득을 넣으면 너무 쉬워요. 그죠?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냥 주는 문제네. 부채 서비스액,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 세후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25회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필요한 항목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능조소득에서 여기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것만이 유효조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거죠.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 아래에 있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임대료 수입 당연히 필요하고요. 영업소득세는 저 아래에서 빼는 거니까 필요 없고, 이자 상환액도 부채 서비스니까 필요 없고, 영업의 수입은 기타 소득이니까 필요하고, 영업경비도 여기서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필요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나중에 세금을 구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필요 없고 해서 두 개가 필요하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년 후 시점에서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매각수지 혹은 매각현금흐름 혹은 지분복귀액을 구해보면 예상 매도 가격이 있어요. 자, 1,000억 주고 샀으니까 1,200억에 5년 후에 팔 수 있겠다.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 경비가 있죠. 중개수수료도 있고 법적 수수비, 기타 경비, 매각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령 것이 100억이 나왔다. 뭐 너무 많은가?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순매도액은 1,150억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매도액이라서 야, 이거 다 가져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빌린 돈 있잖아요. 빌렸다가 이제 원금 상환을 해 나갔는데 700억을 아까 빌렸다 그랬죠. 원금 상환, 이자 상환 해 나갔는데 5년 만에 미리 상환한 거니까 미상환한 잔금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령 750억이다. 650억이다. 50억은 갖고 650억이다 하면 이게 아직 세금 안 떼었죠. 이제 지분 복귀액이다.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매각 현금일입니다. 이제 지분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돈이다 이겁니다. 500억이죠. 이렇게 되면 500억. 자, 500억이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금 가령 100억이다라고 하면 이제 4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도 얻었고, 물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분 300억 투자해가지고 임대료 수입도 얻고, 지분 개념으로 100억도 남기고, 뭐 이렇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써본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미상환 저당장금, 여기 됐죠. 자, 자본이득세, 양도세, 장부상 평가 이득에 대한 세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있죠, 여러분이 계산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는 세금 문제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세금은 과표,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소득세를 곱하고, 그래서 잠시 후에 영업소득세에서 교체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봐야 되는데, 이 자본적 지출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수익적 지출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원가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 뭐 3개를 뽑아가지고 대수선해가지고 했다든지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 자, 교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회계 처리가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서구 체계랑.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이 교체 비용은 가령 원룸에서 냉장고, TV, 세탁기, 침대 뭐 등등 갖춰놓으면 이거 뭐 풀룸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임대료가 다르죠. 그래서 임대료를 가령 월 20만 원씩 더 받았어요. 이렇게 갖춰놓고. 그런데 이제 수익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를 비용 처리해 버렸어요. 매년 얘를 감가상각으로 이제 이게 뭐 수명이 이걸 다 사는데 1,000만 원인데 뭐 매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뭐 100만 원 들어가더라 알아가지고 이게 교체 비용 해가지고 이제 10년 지나면 바꿔야 되니까 매년 상각 처리하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다. 니네들이 돈으로 다 회수했잖아. 임대료 더 받아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비용으로 처리하냐 이거지. 이건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면 빼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유지비, 단기 비용 처리되는 지출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을 한번 따져보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취득원가는 장부에 잡히는 이상 수명기간 동안 배분이 되어서 비용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사놓고 알아서 마음속으로 까는 그런 거죠. 그런데 현금 수익 측정은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경비 처리되지 않았죠. 경비 처리가 됐다면 이제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죠. 순영업소득,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고 뭐 이래서 이제 과표를 구하는 건데 그 과표를 구할 때 여기 이게 과표소득이죠.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할 텐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처리 안 해줬다면 되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5년간 매년 20억씩 가량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그래서 0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투자한 100억이 사실 이게 수익이 아니 여기다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 어차피 없어질 거. 근데 여기서 비용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과표를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된 부분은 빼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내용은 감가상각비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교체 비용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보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런 표를 보여드리지만 실제 잠시 후에 기출문제를 보면 금방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가능조속에서 공실 빼고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과세표준액을 구한다, 과표를 구한다, 과세대상소득 이걸 가정해 보는 거죠. 순영업소득으로. 만약에 영업경비에서 아까 말한 교체비용을 포함돼서 비용 처리했다면 이건 더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인데 원금상환액은 내 돈 갚은 거니까 이거는 빼면 안 되겠지만 이자 낸 건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액을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빼줘야만 과세대상소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서 이자 빼주고 그다음에 교체비용이 있다면 더 하는 거고 여기서 있다면 더 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야만 세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세후현금 수지를 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도 같아요. 자,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구하겠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도 자, 영업경비에서 교체비용을 넣어놨다면 이거는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 더하라 이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원금 상환액까지 뺐죠. 여기에 원금하고 원리금인데 원금을 상환한 건 돈 벌어서 먹은 거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금 상환액. 그 원금 상환액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만 뺐어야 되는데 원금에다가 이자. 원금을 더 뺀 거니까 원금은 더 해줘야만 되는 거고 여기 감가상각비 영업경비에서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거. 같아요. 같아. 결국 왼쪽 두 개하고 비교해보면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과표를 구하든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든 같다 이거예요. 다만 순영업소득을 할 때는 지금 요 부분 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만 빼준 거고 세전현금 수지를 할 때는 원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원금은 이거 빼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금은 더 해야 되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계산할 때는 문제 계산에서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자 빼주고 감가상각비 빼준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교체 비용은 안 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이득세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총 매각다금에서 취득가격을 빼면 내가 200억에 팔았는데 취득가격이 1000억이었어요. 그럼 200억이 남았는데 이게 자본차익인데 감가상각한 거는 자, 감가상각 그동안 써먹으면서 감가상각 됐으니까 가령 뭐 100억이 됐다 하면 더해준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더해줘서 조정 자본차익이 나오면 300억이 되고 매각 비용이 또 50억이다 그러면 250억이 과표가 돼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자본이익세를 구한다 뭐 이런 거니까 감가상각이 더해진다는 거 요게 좀 특이하죠. 그것은 이미 그 가령 5년 보유할 동안 감가상각의 세액공제 받았고 이게 가치가 감가상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론상. 자, 문제를 보기로 하죠. 15회. 가로에 이거는 뭐냐?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되고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다. 그리고 자본이익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16회. 매각 시점에서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겠죠. 왜냐하면 지금 총 매각 대금 총 매각 대금에서 자,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 금액이 나오고 순매도에서 잔금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세전 매각 수지가 나올 테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잔금이 있으니까 작아지겠죠. 총 매각 대금보다 작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횟수 불가능 대출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크죠. 영업 경비만큼 크겠죠. 왜냐하면 유효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니까 이걸 뺀 만큼 더 크겠죠.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예요. 근데 차입이 없다면 어때요? 이게 부채 서비스가 0이겠죠.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같아져요. 차입이 없다면. 그래서 같을 수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여기서 텍스, 영업소득세를 뺄 텐데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죠.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그러면 이게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크죠. 세금을 빼줘야 된다니.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계산 문제에서 핵심은 세금 계산이에요. 세금 계산. 자, 순영업소득 1억 4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쓸까요? 순영업소득 NOI, 순영업소득 1억 4천.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자, 부채 서비스는 월부금이에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을 빼면 이렇게 되면 세전현금 수지죠. 세전현금 수지는 1억 4천에서 9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입니다.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돼?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세율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구해야 된다. 이 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세전현금 수지와 과세표준액이. 자, 그러면 과표를 구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1억 4천을 기준으로 과표를 구한다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이자를 빼주는 거죠. 이자가 7천만 원이에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가 7천만 원이에요. 자, 이자 빼주고 감가상각비 빼야 되잖아요.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감가상각비.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자, 여기서 공제되는 거는 이자 공제되고 감가상각비 공제된다. 나머지는 뭐 넣을 거 없잖아요. 재산세는 이미 영업경비에서 빠진 거니까 얘는 여러분 트릭,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재산세는 영업경비에서 이미 빠졌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 되면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과표예가 세전현금수지하고 과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6천만 원에다가 30%를 곱해야 됩니다. 소득세율. 그러면 1,8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세금은 1,8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세금 1,800만 원을 빼면 3,200만 원이 세후 현금수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18회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0회는 말로 된 문제.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과 매각 현금 흐름. 유효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에서 손실과 기타 수입 반영한 것 똑같은 거죠. 아까랑.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구하는 거 맞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돼요. 아까 계산해봤죠. 영업경비에는 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죠. 소득세는 따로 여기서 빼는 거고 영업경비에는 재산세는 포함돼도 소득세가 포함될 리가 없죠. 경비가 아니에요. 네.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 나오네요. 자, 다음은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그래서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쭉 구하라는 거네요. 이거는. 자, 호당 임대료 600만 원, 임대 가능 호수 40.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64, 24. 10을 곱하면 6천이고 거기다 4를 곱하면 2억 4천이죠. 2억 4천. 240, 000, 공세계 생략. 공실률은 10%다. 그러니까 공실률은 10%니까 2,400만 원. 여기에 10%니까요. 빼면은 이거 뭐 산수네. 근데 짜증나는 산수네요. 유효조소득은 그러면 이게 6이고 그죠? 1이고 216이네요. 그럼 3, 4 맞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1번은 유효총소득은 216이다. 운영 비용은 여기는 또 딱 1,600만 원 떨어지게 만들어주네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2억이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2억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순영업소득은 2번도 맞고요. 자, 부채 서비스를 빼야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죠. 부채 서비스는 어디 갔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입니다. 뎁 서비스 9천만 원 빼면 여기서 1억 1천. 세전현금 수지는 1억 1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1천 여기까지 맞아요. 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영업소득세가 틀렸는지 세후현금 수지가 틀렸는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억에서 이자 빼고 이자는 2천만 원. 2억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감가상각비 빼야죠. 감가상각비 1,000만 원 빼면 이게 과표고요. 과표는 3천을 빼니까 1억 7천이네요. 자, 이게 과표입니다. 1억 7천에 소득세율이 30%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3을 곱하면 됩니다. 30%. 3, 7, 21, 3, 2, 4, 510만 원. 5,100만 원. 5,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5,100만 원, 이게 틀렸네요. 5천만 원에서 틀렸네요. 5,100을, 1억 천에서 5,100을 빼면 5,900만 원.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결국은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자 빼고 감가상각 빼고. 그러니까 몇 개 하다 보면 그냥 보이시겠죠? 이자 빼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감가상각 빼서 세율 곱한다. 그러면 소득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25회 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재미 붙였어요. 자, 가능 총소득부터 여기는 시작이 된대요. 4,8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PGI 가능 총소득은 4,800만 원. 여기서 공시를 빼야 되겠죠.
공실 5%예요. 공실 5%, 4,800만 원 곱하기 5%는 240입니다. 240만 원. 그러면 이게 유효조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4,800에서 240만 원 빼면 제가 헷갈릴까봐 4,56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경비는 240만 원이죠. 240만 원을 빼면, 그죠? 네, 자, 순영업소득까지 이제 나왔어요.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4,320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죠. 뎁 서비스. 그러면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상환액을 더하면 원리금, 부채 서비스가 되죠. 800에 200을 더하면 1,000만 원이고, 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는 3,3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 구해서 빼주면 이제 답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3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빼고 이자 뺀다. 이자. 감가상각비 200만 원 빼고 이자 어디 갔어? 이자 800만 원 뺀다. 1,000만 원 빼는 거네. 똑같네. 세전현금 수지와 이번 경우에는 3,320만 원. 과표하고 세전현금 수지하고 일치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 경우는. 그리고 소득세율은 20%니까 여기다가 0.1을 곱하면 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을 곱하면 664만 원이 되고, 그래서 3,320에서 664만 원을 빼면 2,656만 원이 된다. 2,656만 원. 여기 컨닝하려고 다 써놨어요. 이게 제가 암산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OX를 들어가 보기로 하죠. 가능조소득은 건물 내 공시를 제외한 임대된 모든 면적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을 말한다 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시를 제외하지 않아요. 공시를 제외하는 건 유효조소득을 계산할 때부터예요. 공실이 아니라 공실까지 다 임대됐다고 가정했을 때, 공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조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자, 차입이 없는 경우 세전 현금 수지와 순영업소득은 같다. 이건 아까 보신 거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커질수록 순영업소득은 작아진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혀 관련이 없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순영업소득은 이미 구해진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이 없어요. X. 순영업소득은 유효조득에서 영업경비는 너무 쉽네. 넣는 거고요. 자, 5번.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해서 구한다. 또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 시간에서는 캐시플로우 측정 방법을 봤지만, 이렇게 추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데, 이것이 어린셈법 비율분석법 평가기법인데, 다음 시간에는 어린셈법 보시고 비율분석법, 이것도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요. 비율분석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평가기법 중에 전통적 분석기법,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 두 가지예요. 예, 이것까지 이렇게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